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왔냐면요. 글쓰기계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세요. 송숙희 작가님이시라고 유노북스에서 낸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꽤 오래된 책인 걸로 알고 있고, 송숙희 작가님은 굉장히 옛날부터 글쓰기 관련된 교실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라는 나름의 어떤 글쓰기 그런 공식도 만들어서 제안을 하셨고요.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자, 주어를 제자리에 두자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이 얘기만 들으면 좀 모호하죠. 근데 글을 보시면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 교사를 위한 글쓰기 모임에서 글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예비 교사를 위한 글쓰기 모임에서 글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오늘 국어 시간은 아니고 저도 뭐 국어 이런 어떤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송숙희 작가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가 분명해야 글이 분명하게 읽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글쓰기 모임에서 예비 교사들은 글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앞에 글은 예비 교사를 위한 글쓰기 모임에서 글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서 수로는 하소연이죠. 근데 누가 했는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소연했다는 수로는 있는데 주어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예비 교사들로 명료하게 고치니까 글쓰기 모임에서 예비 교사들은 글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글쓰기 모임에서 주어가 예비 교사들이 되는 거고 목적어가 글쓰기가 힘들다고 그리고 하소연했다가 수로가 되는 거죠. 예비 교사들은 글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라고 이렇게 딱 고치는 순간, 근데 맞아요, 바른 심표님. 많은 사람들은 위에처럼 씁니다. 그리고 그게 의미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닌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송숙희 작가님은 여기서 예비 교사들은 하소연했다. 주어와 수로를 분명하게 하면 글이 더 명료해진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다른 사례들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사랑을 모아 선생님의 논문집을 출간합니다. 제자들의 사랑을 모아 선생님의 논문집을 출간하는데 누가 출간했죠? 제자들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닌 것처럼 이 글에서는 읽힙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만 고치면 제자들이 사실 출간한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맥적으로 알아내는 건데 그걸 주어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랑을 모아를 제자들이 사랑을 모아 이렇게 바꿔주면 글이 훨씬 더 명료해진다는 거죠. 사실 이 앞에 글만 보았을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기가 쉽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습관을 이렇게 제자들이 출간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와 수로가 딱 맞닿아야 의미가, 연결이 돼야지 의미가 명료해집니다. 분명해진다는 거죠. 하나 사례 더 볼까요? 반품 담당자가 살펴본 결과 세탁 흔적이 있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이 글을 읽고 우리가 그 뜻을 모르지는 않는데 이렇게 한번 고쳐보는 거죠. 반품 담당자는 옷을 살펴보고 세탁 흔적이 있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읽어보면 금방 알죠. 위에서도 결론을 내렸는데 누가 결론을 내렸는지가 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품 담당자는 이라고 하지 않고 반품 담당자가 살펴본 결과 세탁의 흔적이 있어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쓰면은 여기서 주어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알죠. 글을 읽으면 누가 반품 담당자라는 건 아는데 문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는으로 바꿔야 반품 담당자는 옷을 살펴보고 세탁 흔적이 있어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쓸 때 좀 더 분명하고 좋은 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사용법을 다루고 있다. 의미 전달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사용법을 다루고 있죠. 예, 이 책에서는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어가 불분명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 책은, 예, 이 책이 사용법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 사용법을 다루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문장을 볼 때 주어와 수로가 뭔지를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고 그 둘을 연결하고 또 가능하면 가깝게 하는 게 의미가 명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단문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와 수로가 멀어질수록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글을 써왔지만 본능적으로 뭐 말을 되게끔 쓰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주어와 수로를 분명하게 나눠보는 훈련들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필요한 훈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벽이라서 목이 좀 잠겨가지고 물 한 잔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 구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관련된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신문 기사에서 재밌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만큼 국민들은 앞으로 제기될 각종 현안에 대해 헌재가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는지를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문장이 긴데다가 도대체 이를테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가 국민들은 아니죠. 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헌재죠. 음. 근데 그게 굉장히 모호하게 섞여 있습니다. 주어와 수어가. 그래서 음, 예, 바른 심표님 감사합니다. 예. 189명, 곧 200명 되겠는데요? 100명 한 지가 한 5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고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신문 기사가 쓰고 있습니다. 헌재가라는 서술어는 결정을 하는 지가 되고 이 문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어 국민들의 서술어는 지켜보고 있다가 된다. 예. 여기서 그렇다면 수러 잊지 말아야 할 주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글에서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으로 보면은 헌재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문장은 여기 보는 것처럼 헌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수로의 그 주어가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여러분 아마 화면을 보시면 명확하실 거예요. 저도 설명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아무튼 글도 길고 어쨌든 주어가 헌재이기 때문에 헌재가 주어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제기될 각종 현안에 대해 헌재가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는지를 국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재가 또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 글은 주어를 명확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예. 무려 중앙일보의 기사니까 아마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근데 글이 길잖아요. 기니까 주어가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을 빼고 헌재를 넣으니까 그나마 내용이 명확해졌지만 그래도 글이 너무 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어와 수를 찾기 어렵다. 결국 정확한 문장의 명확한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 글은 문장이 길어질 경우 주어와 수를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의미파기 쉽다라고 수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고친 글이 이겁니다. 오늘 조금 헤매는데요. 여러분 양해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신문 기자는 이렇게 고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제기될 각종 현안에 대해 헌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예, 제가 헤맨 게 아니라 이게 맞네요. 제가 고친 글입니다. 앞서 고친 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제기될 각종 현안에 대해 헌재가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는지를 국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게 고친 글이에요. 어떻게 고쳤냐면 주어와 수를 가까이 뒀다고 고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전히 글이 길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느껴져서 이건 제가 고친 겁니다. 예,
제가 그냥 한 일은 문장을 허리를 짝뚝 잘라가지고 단문으로 고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고친 글은 이렇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제기될 각종 현안에 대해 헌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헌재가 진정 자유로운지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는지를 국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네. 이렇게 쓰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장이 짧아지고 헌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주어와 수어를 같이 붙여둠으로 인해서 훨씬 명확하게 의미가 정리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핵심은 뭐죠? 예, 주어와 수어가 무언지를 분명히 알고 써야 한다. 예, 그리고 둘을 가까이 둘수록 글은 행복해진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주어와 수어를 분명하게 쓰고 고쳐 써야 저희 둘을 가깝게 붙여 쓸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예제로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훨씬 더 좀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책은 오레오라는 글쓰기 공식을 제안하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의 수많은 내용들은 또 다른 책에서도 반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고 새로운 내용들만 가져왔는데 이 성숙희 작가님은 글쓰기에도 공식이 있다. 그걸 오레오라고 얘기합니다. OREO. 예. 갑자기 오레오가 묻고 싶어지는 마음은 저뿐일까요? 근데 우유 한 잔에다가 네. 광고의 힘이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레오의 오는 그래서 오레오라는 공식 OREO라는 공식으로 글을 쓰자는 건데 사실 뭐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일종의 컨셉인 거죠. OREO로 정리하니까 더 명확해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글을 쓸 때는 첫 번째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 나와 함께 예를 들겠습니다. 나와 함께 이 광자를 개설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예. 저와 함께 이 유튜브 수업을 함께하면 반드시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된다. 예. 신마일님 과외 오레오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자기 주장을 먼저 쓰는 게 글의 순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생들이 훈련한다라는 이 책에는 이제 얼마나 하버드 같은 그런 좋은 학교들이 글쓰기를 강조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대부분 누군가를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한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구구절절 다른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이 글을 쓰는 내가 글에 담고 싶은 주장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이유가 따라와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이 광자에 적합한 우리나라 최고의 글쓰기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약간 닭살이 돋긴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국내 유력한 출판사들이 내 책을 출판하며 표지에 대한민국 대표 글쓰기 코치라고 못 박아 인쇄한다. 근거를 또 대는 겁니다. 이유와 근거를 대는 거죠. 이분이 아직도 최고의 글쓰기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글쓰기 코치의 근거가 뭔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드는 거죠. 그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그중 한 권인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은 1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10만 부나 이상 팔렸으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유용함을 알고 그러면 이분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죄송합니다. 송수기 작가님. 10만 부 이상이나 파셨기 때문에 적어도 대표적인 글쓰기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앞서 했던 자기 주장과 의견을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진행하는 과정은 이 대학에만 독점으로 개설되는 강좌여서 성공이 보장된다. 이게 자기 의견을 한 번 더 뒷받침하는 걸로 글을 끝내는 겁니다. 글을 쓸 때 일단 이런 오레오라는 그런 어떤 공식을 가지고 얘기해 본 글을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사실 글쓰기 어떤 모든 글을 잘 쓰게 하는 그런 비법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와 수어만 분명하게 해도, 그리고 오레오라는 공식으로
자기 의견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첫 번째는 뭐죠?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 그 다음엔 그 이유를 댄다. 그 다음엔 사례를 든다. 예. 그래서 뭐 저라면 이렇게 하겠죠.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근데 그 사례가 뭐지? 그러면 이제 신마일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제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이 여럿 계신다. 그분들이 실제로 책을 냈다. 아니면 그런 좋은 글을 썼다. 이런 식의 사례를 들면서 하면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제 수업의 유용함이 훨씬 더 드러나겠죠. 뻔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걸 공식화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의견을 마지막에는 그냥 그렇게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자신의 의견을 반복하거나 강조하는 것들. 수미상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앞에서 했던 내용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마무리해주면 좋은 글이 탄생할 수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송숙희 작가님이 쓴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어와 수로가 명확히 한다. 그 둘은 가까울수록 좋다. 그리고 오레오라는 오레오에서 O는 뭐죠? opinion, R은 R은 reason이었나요? E는 example, P는 뭐였나요? 저도 이렇게 영어로 외운 건 아니어서 다시 한번 opinion인데 P가 아니죠. O죠.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레오라고 해서 마지막 또 의견으로 반복하면서 이 글을 끝맺는 게 굉장히 좋은 글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읽힐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기억해 보시죠. 오레오로. opinion, 그리고 reason, 그리고 example, 그 다음에 다시 opinion.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막연하게 글 쓰기 힘들잖아요. 그럴 땐 처음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근거와 이유를 대고, 그 사례를 들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했던 어떤 주장을 다시 반복한다. 이 내용만 따라서 하더라도 그렇게, 뭐랄까요? 기본은 하는 글, 뭘 말하고 싶은지가 분명해지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